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 문학 188페이지 양귀자님의 방울새라는 작품을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1985년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일단 양귀자 선생님이 밑에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190페이지입니다. 작가와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방울새는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겠죠. 자, 근데 그동안 양귀자 쌤이 수능이나 평가원에 나온 게 이제 3번입니다. 근데 원미동 시인, 이거 오타가 났네요. 원미동 시인은 이제 2번 나왔고요. 한계령이 1번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같은 소설집에 들어있어요. 연작 소설이거든요. 또 연결이 됩니다. 자, 올해가 2025년이죠. 자, 그런데 9월 모평에 나온 게 고작 재작년이에요. 너무 가깝습니다. 그리고 같은 소설 연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방울새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출제 가능성은 6월, 9월 수능의 출제 확률 그렇게 높지 않다. 쌤은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쌤은 별표를 20% 미만, 별표 1개로 보겠습니다. 자, 요 얘기를 좀 하려면 원미동 시인 한계령이라는 이제 작품이 있잖아요. 여러분 메모할 공간이 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위에다 좀 쓸게요. 190페이지 위에다가 이게 여러분 양귀자 쌤이 연작 소설로 여러분 아마 필기 공간이 좀 부족해서 포스트잇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포스트잇 조금 큰 거를 써야 될 수도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쌤 글씨가 좀 작으니까 좀 작게 쓸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지면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 못하죠. 쌤 태블릿 쓰니까 확대해서 작게 쓰면 이제 숙소했을 때 엄청 작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없으니까 포스트잇 하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페이지 문제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그거 활용해도 됩니다. 그 공간을.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집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방울새는 7번째 작품이거든요. 이 속에 많은 소설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체크박스 하나 해둘게요. 첫 번째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멀고가 원이에요. 그죠? 아름다울 미 그죠? 멀고 아름다운 원미동, 부천에 있는 원미동은 멀고 아름다운 동네인 거죠. 자, 요거를 시작해서 동비로 보이네요. 선생님이 다시 쓸게요. 동네.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작품이 마지막 땅이라는 작품이고요. 세 번째 작품은 불새이고요. 그리고 빨간 볼펜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네 번째 작품이 이제 원미동 시인이에요. 자, 이 작품이 13년의 예비 시행 문제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23년에 9월 모의평가에 나왔습니다. 24학년도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다 쓰겠습니다. 5번으로 한 마리의 나그네 쥐 라는 작품이, 6번째로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이제 임씨라는 노동자가 나오죠. 그리고 7번째 작품 빨간색으로 할게요. 7번째 작품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방울새. 소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체 줄거리도 간단하니까 그 전체 줄거리 정답 및 해설을 참고하십시오. 자, 요게 지금 올해 25년 수특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자, 8번째 작품이요. 8번째 작품이 찻집 여자.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9번째 작품이 총 11개의 작품이 있거든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이 2배속으로 들으십시오. 너무 지금 글씨가 느리니까. 10번째 작품이 지하 생활자. 그리고 빨간 볼펜. 11번째 마지막 작품이 한계령입니다. 친구 만나는 얘기 있죠, 그죠? 친구 만나는 얘기. 부천 나이트클럽에서. 이게 이제 18년 6월 모의평가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설집 안에 3개의 작품이 이제 즐비한 거죠. 아마 6번도 여러분이 그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기도 하고요. 2번도 예전에는 교육청에서 실린 적이 있습니다. 1번도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고요. 그래서 많이 노출된 작품입니다. 출제 확률은 좀 적게 보고요. 근데 이 소설의 주제가 이게 전부 다 1980년대 작품이거든요. 대통령으로 따지면 8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79년에 총격으로 사망을 합니다. 서거를 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는 86년에는 아시안 게임이 서울에서 열렸고요. 88년에는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죠. 그리고 경제가 부흥하고 그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소시민의 삶,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한, 그러니까 물질주의가 만연했고요. 그리고 경제가 개발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욱 부유해지는 빈부격차가 심화가 되면서 우리 인간은 소외가 되고요. 그러면서 서민의 삶에 어떤 사랑과 희망을 담고 있는 따뜻한 책입니다. 감동적인 책인데 이 속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방울새라는 소설입니다. 인물도 많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줄거리 파악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기를 보고요. 힌트를 좀 얻어보겠습니다. 자, 2번 밑에 보기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회에 자신의 어떤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하는 사람들, 사회주의 운동가 이런 사람이 있죠. 독립운동가도 있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에 뛰어든 그런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개혁하려고 하는 그 사회적 문제는 사회 구조적 모순이죠. 개혁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득권, 이미 획득한 권력을 지닌 그런 집단들과 이 활동가는 충돌, 갈등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세모와의 경쟁에서 패배하면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박탈하는 식으로 사회적 폭력을 당하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요. 자유가 박탈되면 존재 의의를 상실해버린 당사자의 고통, 그리고 남편
아빠의 부재 때문에 겪게 될 아내와 자녀의 가족들의 어떤 고통, 어려움을 이 소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니까 남편이자 아빠인 인물이 사회 운동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박탈당했을 때, 그러면 남편의 아내인 사람과 아빠의 자녀인 그 가족들은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이 그녀가 아마 주인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눈꺼풀이 경련이 일어나는데요. 요거도 쌤이랑 노란색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여러분, 마그네슘 부족인 것 같아요. 눈꺼풀이 달달 떨리는 거를. 그런데 그 생리 현상이 있잖아요. 생리 현상. 예를 들면 대변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아니면 재채기라든지 아니면 땀을 막 흘린다든지 아니면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심리적, 소설에서는 심리적인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아둔다면 좋겠죠. 그러면 남편이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갔죠? 그러면 그녀가 느끼는 불안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서 이것을 현대인으로의 삶으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사회운동하다 감옥에 갇혔고, 그다음에 아내인 그녀, 주인공과 자녀가 가족들은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데 불안한 삶이 확장하면 현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황록색의 그늘로, 황록색이다. 먼 산이 황록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황색과 녹색이면 한 가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단풍이 들 때 산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이라고 했어요. 그녀라고 했으니까 1인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3인칭으로 보입니다. 자, 3인칭이면 서술자가 작가죠. 그죠? 그러면 작가가 되는데, 작가는 작품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작품 밖에 서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작품 밖을 이렇게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다. 그녀는 이제 아내가 되겠죠. 오른쪽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자, 노란색으로 칠을 하겠습니다. 그녀의 불안이죠. 떨림도 칠할게요. 이내 수초 간격으로 일정하게 반복되었고, 그녀의 오른쪽 시야에 잡히는 산과 나무와 색색으로 지장된 간이 매점들도 따라서 순간적인 경련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였다. 왜냐면 눈꺼풀이 떨리니까 시야에 보이는 다른 사물들도 떨려 보이겠죠. 그녀는 손을 들어 눈두덩을 지그시 눌러보았다. 이렇게 눌러서 경련이 일어나지 않도록. 눈꺼풀의 경련, 다시 한번 노란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간섭해온 익숙한 증상이므로, 선생님은 익숙이란 단어를 좀 주목을 했습니다. 문제하고도 관련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녀의 불안이 익숙해진 겁니다. 현대인의 불안도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생활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눈두덩 압박을 몸짓 그대로라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기는 하였다. 자, 그러면 눈꺼풀의 경련의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의 남편의 부재로 인한
이제 불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거를 확장하면 그 현대인의 소외 또는 불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의미는 익숙하고 관련시키면 그 불안마저 익숙하게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 세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기다란 낭하는 복도이고요. 복도를 면회 가는 장면입니다. 하염없이 걸었다는 느낌이 있었다는 것은 그녀 괄호 열고 인물의 심리죠. 그런데 서술자가 작가잖아요. 작가가 그녀의 심리를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3인칭 중에 관찰자인가 전지적 작가인가 요거를 시점을 좀 골라내야 되죠.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양쪽의 흰 벽과 침묵하는 천장이 수초 간격으로 경련을 일으켰고 경련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눈두덩을 짓뭉개고 있었다. 짜증나니까. 그리고 이제 면회실이라는 걸 통해 알 수 있겠죠. 남편의 면회를 가는 거고요. 남편은 감옥에 있습니다. 군대 간 게 아니고요. 도중에 낭하, 복도 따위는 없었다. 몇 개의 철문과 단호하게 고정된 눈초리들을 거쳤을 뿐이다. 남편은 핏기 없는 얼굴이었고 반팔 수의 밑으로, 수의는 이제 죄수가 입는 옷입니다. 죄수복. 자, 희디흰 팔뚝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인다. 여기는 외양 묘사가 있는 것이죠. 네모 반듯한 공간 안에서 그들은 확실히 둘로 갈라져서 보이고 있었다. 그러면 면회를 가면 죄수가 저쪽에, 그리고 면회 온 면회객은 이쪽에, 그래서 사이에 유리나 또는 철망으로 갈라놓았겠죠. 그는 저쪽에, 그는 이제 남편이 되고 그녀는 남편은 저쪽에, 그는 아내는 이쪽에. 한 겹 쇠망을 걷어 버릴 수 있는 두 손을 깍지 끼워 잠재우고선 그녀는 맥없이 남편의 등 뒤 약간의 얼룩과 손자국이 묻어있는 잿빛의 벽을 쳐다보았다. 그 또한 아무 이유 없이 바닥에 후후 입김을 불어대고 그 입김을 발길질로 닦아내고 있다는 몸짓을 해보였다. 그러면 이건 행동 묘사라고 하겠습니다. 외양 묘사가 있었고요. 행동 묘사가 있습니다. 장식 없이 숫자판만 커다란 벽시계는 심플하죠. 쌍막한 게 기능적으로만 있는 존재하는 거죠. 장식은 필요 없으니까. 소리도 날카롭게 면회실을 울리고, 그러니까 침묵이 흐르는 것이죠. 그녀는 마침내 흰 벽에 얼룩보기를 끝내고 남편을 본다. 본다 할 때 니은 하는 게 여러분 현재를 뜻하는 시제, 문법적으로 따지면 선어말어미예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얘기지만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를 사용하면 우리 현재형 서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긴장감도 생길 수 있고 어떤 생동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갇힌 짐승, 그러면 이 우리는 감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짐승은 남편을 비유한 단어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번뜩이지 않는 눈빛이라고 했을 때 남편은 과거에 사회 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번뜩이는 눈빛이었다.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와는 다르게. 그 또한 그녀를 본다. 지난번 경주는 감기를 다 나았는가? 그럼 요거는 자식, 딸을 말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 면회 왔을 때 말했던 감기는 다 나았어 하고 남편이 질문을 하면 이제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한참 뒤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제 여름이 다 지났나 보다. 동문서답 아닙니까? 동문서답. 동쪽에서 질문을 했는데 서쪽에 답하기를 엉뚱한 답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지금 엇갈리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쌤이 볼 때는 그래요. 남편은 자신이 구속이 되는 바람에 나머지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민폐를 끼쳤다고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거고요. 그녀는 너무 힘들고 불안한 생활에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서 진심을,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를 다 그대로 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겉도는 대화를 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 라는 말이 쇠망을 건너오면, 이것도 남편입니다. 남편. 이제 요거는 그녀가 줘야 되죠. 시골의 사촌 형님네 마늘이 왔다. 갑자기 또 동문서답을 하네요. 대답이 쇠망을 건너간다.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반들반들 달아있는 윤기 있는 나무 의자. 와, 그럼 이거는 또 배경 묘사가 되겠죠. 되풀이하는 헛손질. 여러분, 헛손질 노란색으로 칠할게요. 사실은 나무 위에 헛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러면 이 헛손질이 엇갈리는 대화를 의미하는 거겠죠. 겉도는 대화, 이렇게 해도 되고, 엇갈리는 대화 이렇게 해도 되겠죠. 또는 맥락이 맞지 않는 대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녀를 사로잡을 즈음 남편은 또 한 번 마음 편히 지내라 이렇게 남편이 얘기하네요. 아주 커다랗게, 그리고 사실은 극히 미미하게 웃음을 한 조각 내어미는 것이다. 계속되는 헛손질이 끝나고 대화가 끝났다는 거죠. 말았다는 뜻의 마지막 카드를 얼굴에 남기고 그는 이제 면회 시간이 종료가 된 모양입니다. 면회 시간이 종료가 됐나 봅니다. 선생님은 학교 선배가 예전에 활동가로 일하다가 안양교도소에 구속이 된 적이 있었는데 한번 대학 시절에 면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 파란 수의를 입고 죄수번호라 하는 가슴에 달고 오히려 괜찮아 우리를 걱정하고 되게 웃으면서 맞이했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마음이 되게 무겁고 그랬어요. 지금은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근데 그때 그 장면이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드라마도 많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걸 머릿속에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들어온 문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그녀 또한 몸을 돌이켜 이쪽 세상, 그냥 바깥으로 그죠? 일상생활로 오는 거죠. 나온다 역시 현재법을 쓰고 있습니다. 출제 요소죠. 엇갈리는 대화 같은 것도. 남편이 가족으로부터 차단되어 홀로 저쪽 담벼락 속으로, 그럼 담벼락 속은 어디겠습니까? 감옥이겠죠. 처음에 넘겨지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무런 대책을 가지지 못하고 있지 못하였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구속되는데 법적으로. 나중에 가서야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었다 한들 아무런 도움이 얻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긴 했지만 처음에 구속 당시입니다. 구속 당시에 그녀는 무력한 스스로 때문에 크게 절망하였다. 애초부터 그는 아버지로 물려받은 방이 많아 월세만으로 최소한 호구지책을 해나갈 수 있는 낡은 기아집 아래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부유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호구지책이라는 거는
여러분 호가 풀칠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입에 밥 풀칠하다. 그러면 이게 입구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는 이게 되고요. 대책입니다. 그러면 입에 풀칠할 대책이 호구지책인데 밥풀을 칠한다는 것은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는 가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가능하게만 평등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신념을 가졌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 그 남편의 신념이에요. 남편의 신념이면서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목표를 위해서 그가 사회운동가로 활동을 했었고 결국 기득권에 의해서 이 사회로부터 격리당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어느 무렵부터 주장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는 주장을 신봉하는 것처럼 보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가 눈여겨보지 않고 나를 사는 법을 터득해고자 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편이 어떤 활동을 할 때 그녀 역시 남편이 활동하는 것을 배려하고 그녀는 어찌 보면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점점점 늘려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녀 스스로 남편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과거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중략 한번 볼까요? 이게 면회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가 남편의 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녀가 남편의 면회를 갔다. 겉도는 대화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 그녀는 기분 전환 겸 해서 5살 난 딸 경주를 데리고 과천에 있는 이제 경기도 과천이 있어요. 동물원에 가게 됩니다. 방울새라는 새 제목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새를 발견합니다. 가로 세로 1m쯤 유리 상자들이 벽을 따라 질비하게 세워진 그곳에 들어서자. 그러면 동물원 안에 새들만 있는 곳을 조류원이라고 하거든요. 동물원의 조류원에 갔습니다. 선생님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썩 좋지 않은 이제 악취 같은 게 나누죠. 아마 분뇨 냄새일 겁니다. 그다음에 새들의 오물이나 잠겨있는 실내 공기 탓이겠지만 냄새만으로 이쪽 세상과 저쪽 바깥의 세상을 확연히 구분짓게 한다. 냄새는 밖은 안 나는데 안은 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 냄새 있잖아요. 냄새. 그럼 이렇게 볼까요? 남편이 있는 곳은 감옥이죠. 감옥이 되고 그리고 여기 차단돼 있잖아요. 이렇게 차단돼 있잖아요. 남편은 이제 자유가 박탈된 공간에 있으니까 그러면 아내라고 하지 말고 그녀라고 해요. 그녀와 딸 경주는 사회에 있는 거잖아요. 격리돼 있죠. 그러면 악취가 나는 공간은 이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취가 있고, 그죠? 악취가 있고, 악취가 없고 하는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남편이 있는 감옥이 조류원으로 비유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남편은 그 감옥에 갇힌, 결국 조류원에 갇힌 새라고 비유가 되겠죠. 냄새는 이런 종류의 퀴퀴한 냄새는 언제나 남편을 떠올리게 한다. 악취가 풍겨오는 한은 어쩔 수 없노라고 그는 말하곤 했다. 예전에 이 세상에 썩고 있는 쓰레기들, 막혀있는 시궁창을 치우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과거에 말했다. 그러면 남편이 말하는 쓰레기와 그다음에 시궁창 그리고 악취는 이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 그러니까 요 노란색은 이 사회의 부조리, 그리고 아까 보기에 나왔던 어떤 구조적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오히려 악취가 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녀는 이제 조류원 안에서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한다. 후각이 좀 둔해졌나 봐요. 잠깐 사이에 후각은 마비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냄새가 나는 공간에 한참 있으면 후각이 둔해지잖아요. 그 냄새에 적응돼 버려서. 그래서 삼겹살 구워 먹으러 고깃집에 가서 막 먹다 보면 냄새가 나는지를 모르지만 밖에 나가서 자기 몸에 이제 고기 이런 어떤 분자들이 몸에 막 뱄을 때 다른 사람 만나면 고기 냄새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냄새가 익숙해져 버려서 잘 모르니까. 후각은 마비되고 언제 냄새가 났었느냐는 듯이 코는 말짱하게 킁킁거리는 짓도 멈추었다. 내맡겨지고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한 자들. 쌤이 아까 익숙하다라는 단어를 좀 주목한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는 불안에도 익숙해지고 악취에도 익숙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익숙이란 단어를 좀 주목해 본다면 우리가 사회의 문제에도, 사회가 개혁해야 될 문제에도 너무 익숙하게 수용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익숙하게 수용해버리는 거죠. 아마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조선민들도 이게 잘못됐는데 저항을 하고 싶은데 그냥 길들여져 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개혁하는 사람들,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내 알 바 아니야 라고 익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불안이라는 그런 심리도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고 이제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그냥 불안도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처럼 많은 새가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새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박제되어 있는 듯한 동공. 박제된 건 아니고요. 동공. 차가운 발부리만이 일렬 횡대로 질비하게 늘었을 뿐이다. 자, 이거는 배경묘사가 있습니다. 배경묘사. 죽은 나뭇가지 위에 동그만이 얹혀져서 참새, 콩새, 종달새 등이들이 유리벽 바깥의 인간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전깃줄에서 때로는 미풍의 보리밭 이랑에서 정답게 우러진 바깥 세상들의 세와는 전혀 닮지 않은 것처럼 보임은 무거운 침묵 때문인가? 고목의 둥치를 잘라 시멘트로 탄탄하게 붙박아 놓은 가지마다 이파리 하나 달려있지 않았다. 새들은 두툼한 가지 끝에서 미동도 작은 움직임도 없이 벼랑간 후두둑 날아오라 다른 가지로 옮겨 앉는다. 그리고는 이내 부동의 자세를 취한다. 아이들은 우리 집 말고 친구네 자식하고 같이 갔어요. 유리벽에 매달려 새들을 유혹하기 위해 손을 내밀기도 하고 후익 후익 새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조류원의 한 중간쯤에서 그녀는 방울새를 만났다. 방울새가 우리 제목이니까 우리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칠하겠습니다. 불이나 깃털의 색깔로 보아 방울새를 알아낸 것은 물론 아니었다. 팻말을 통해서 잿빛 깃털의 음울한 눈매를 한 그것 방울새와 맞부딪히고 나서 그녀는 실망을 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울새야 방울새야 쪼로롱 방울새야가 있고요. 좀 내려와서 간밤에 고방울 어디서 따왔니? 쪼로롱 고방울 어디서 따왔니? 라고 하는 게 방울새에 관한 동요가 있어요. 동요가. 선생님은 아는데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불러볼게요. 동요인데 방울새야 방울새야 쪼로롱 방울새야 간밤에 고방울 어디서 따왔니 쪼로롱 고방울 어디서 따왔니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양기자 작가님도 이 노래를 아니까 이 노래를 여기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근데 실망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동요를 들으면 되게 막
방울새가 방울 같은 노래를 부를 것 같은 그런 순수하고 맑은 느낌이 들잖아요. 노래를 부를 적마다 또르곤, 자, 곤셈 동그라미 칠게요. 또르곤, 곤은, 그죠? 이 쓸 같은 느낌의 청명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 잿빛 깃털의 음울한 눈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청명함은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방울새가, 그 구속을 당한 남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류원에 익숙해져 버려서 불안해하고 음울한 우리 현대인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 그리고 이내 깨닫는다. 노래, 아마 노래가 사라진 탓이 아닐까. 그러면 이 노래도 중요합니다. 이 노래가 없기 때문에 방울새가 방울새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래는 방울새의 본질이 되고, 그리고 노래가 비유하는 바는 현대인들이 가지는 진정한 자유가 되겠죠. 방울 같은 목소리로 직유법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만 그것은 방울새로 불려진다. 방울 같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그건 방울새가 아니다. 방울새의 본질은 노래다. 노래하지 않고 있는 방울새는 잿빛 깃털을 가진 한 마리의 날것에 불과했다. 그러면 과거에 이 노래를 부르곤 했다는 것은 이 과거에 부른 적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새가 바로 방울새란다 하고 딸인 경주한테 알려줍니다. 그래도 그녀는 딸에게는 가르쳐 줘야 했다. 한 소절 한 소절 따라 부르게 하면서 노래를 가르쳐 주었듯이, 그러면 과거의 노래를 한 소절 한 소절 불러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는 저 새가 방울새야 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글쎄 어디서 따왔을까? 방울이 어디 있었던가는 경주를 물었고, 어디서 방울을 따온 거예요? 물어본 거죠. 순수한 아이죠. 5살, 6살, 4살, 5살이니까. 그녀는 방울이 있었음직한 곳을 찾기 위해 곰곰이 생각해 본 했었다. 그러면 방울새는 방울을 어디서 땄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방울을 못 따왔을까? 즉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방울 같은 목소리로. 두터운 유리벽, 세모죠. 갇혀서. 뭐 이것을 여러분 남편의 감옥이라 볼 수 있고요. 현대사회 전체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 철학자 푸코는 현대사회가 거대한 감옥이라고 표현했죠. 학교도, 군대도, 사회 전체도. 푸른 하늘, 자유 대신 시멘트 천장을 이고 죽은 나무 가지 위에 앉아있는 하는 방울을 따올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경주는 신나서 애가 노래 부릅니다. 방울새 막 노래 부릅니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경주 또한 방울새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엄마도 처음 보고 경주도 처음 보는 거죠. 노래 속에서만 있었던 새를 눈앞에 두고 아이는 쨍쨍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동굴처럼 깊게 타들어간 조류원 안에서 아이는 시방은 지금이란 뜻입니다. 노래와 만나고 있는 거다. 아, 방울새는 동굴 속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경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거 엄마가 하는 말 아닙니다. 그녀가 경주가 하는 말입니다. 경주가 말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녀는 갑자기 퍼뜩 눈 아이를 쳐다본다. 그 말은 아빠는 동굴 속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말로 들었대요. 그러면 대입을 해볼까요? 쉽죠. 방울새 이퀄 아빠가 되는 거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들린 거죠. 아이가 그렇게 말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류원에 갇혀 있는 방울새,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아빠, 이렇게 되는 거죠. 한때는 함께 산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아빠가 여기 동굴 속에 살고 있구나 라고 아이가 소리친 줄로만 착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이는 방울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 먼 곳에 살고 있는 방울새를 생각할 것이다. 저 먼 곳은 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유치원에서 노래를 부르면
과천 동물원 조류원에 있는 방울새를 한번 본 거니까 생각할 거다라는 거죠. 방울새 대신 노래를 불러주면서, 방울새는 노래 부르지 않는다는 걸 보았잖아요. 방울새 대신 노래 부르자. 방울새의 닫힌 입을 대신해주면서 아이는 방울새를 떠올리겠지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요 중약 이유 부분은 경주와 함께 와 그녀는 동물원에서 방울새를 보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수업을 끝내기는 좀 섭섭하죠. 그래서 맨 위로 한번 와 볼게요. 맨 위에 이제 필기할 공간이 적지만 좀 해봅시다. 출제 요소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출제 요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인물은 세 사람 나옵니다. 그녀, 그 다음에 남편, 면회 갔었잖아요. 그리고 딸 경주,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두 번째 시점 보겠습니다. 시점은 나는 없어요. 그래서 3인칭입니다. 3인칭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서술자는 작가가 되고 작가는 작품 밖 또는 이야기 외부, 이야기 밖, 작품 외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외부에 있다. 그리고 인물의 심리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녀의 입장에서 보는, 약간 그녀 위주로 보는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 위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개 방식 보겠습니다. 전개 방식은 조금 모호한데요. 전체적으로 순행적으로 보입니다. 순행적으로 보는데 중간중간 과거에 있었던 일이 살짝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요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순행으로 봐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과거로 잠깐 회상하는 부분은 살짝씩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순행이 맞고요. 살짝 지나가는 것을 역순행이라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출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체입니다. 문체는 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일단 여러분 남편의 외양을 깡말랐다고 묘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물원 배경 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행동도 묘사한 적이 있고요. 그녀의 심리가 잘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엇갈리는 대화에 인용 부호를 생략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료 가사를 삽입한 것도 문체상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엇갈리는 대화, 겉도는 엇갈리는 대화가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에 현재법이 나왔던 거죠. 이런 것들도 현재형 서술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올게요. 1, 2, 3, 4 4개 했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몇 개를 해줘 드렸는데요. 일단은 제목인 방울새. 방울새는 쌤이 얘기를 해줬죠. 방울새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이제 남편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현대 사회 속에서 소외를 느끼는 현대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눈꺼풀 경련. 눈꺼풀 경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쌤이 두 가지로 정리할게요. 아까 세 가지로 얘기해 줬는데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남편의 부재로 인한
그녀의 불안, 그리고 그 불안이 점점점 익숙해져 가는 일상,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인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현대인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소시민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현대인의 불안, 이렇게 의미를 가진다 볼 수 있겠고요. 또 아까 중간에 헛손질 있었잖아요. 그 면회 갈 때 헛손질. 헛손질은 이제 남편과 나의 엇갈리는 대화, 남편과 나의 면회 가서 엇갈리는 대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악취 있죠, 악취. 악취와 또 뭐 있었나요? 쓰레기, 그 다음에 시궁창, 이런 더러운 단어들이 나왔는데, 남편이 볼 때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들이죠. 이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 또는 구조적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울새의 노래 있죠, 노래. 노래는 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울새의 본질, 방울새의 본질이자 자유, 현대인의 자유, 이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건은 좀 간단하죠. 사건은 간단합니다. 6번 사건은 정말 간단히 할 수 있는데, 그녀는 감옥에 남편을 면회 가서 엇갈리는 대화를 했다가 있고, 그녀와 딸 경주, 그리고 친구네들 같이 어디 갔습니까? 과천동물원에서 우리 새들이 있죠. 그 방울새를 보러 동물원에 뭘 갔다 그랬지? 그 심심하고 해서 동물원 놀러 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유람도 아니고 기분 전환. 그냥 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제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주제는 여러분 정답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옮겨 볼게요. 어떤 진정한 존재 의미를 상실한 현대인, 이게 전체적인 상징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이 현대인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보기를 참고하여 제시해 놓았습니다. 한 가족의 안타까운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좀 세세하게 이 작품을 살펴드린 것 같습니다. 이 노란 형광펜 표시한 것들이 쌤이 아까 말했던 상징적인 단어들이니까 요거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풍부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소설을 가지고 한 50분 강의했으니까 웬만한 건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소설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전체 스토리가 좀 간단해서. 고전 소설의 인물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에 비하면 좀 스토리는 쉽습니다. 근데 세밀하게 이 그녀의 심리를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해서 쌤이 오늘 강의는 좀 매우 차분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서 질문을 하십시오. 여기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개가 9마리를 가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개가 9마리, 개 9마리가 있는 거. 자, 구독이 되죠.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